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심의를 끝낸다는 계획 아래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틀째 파행됐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이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안철수 인수위원장 차출설까지 나오는데 이슈 분석에서 짚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달 초 당 원내대표직을 퇴임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전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오늘 중재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정하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추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중재안대로 추진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왔고 저희로서는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장께도 오늘 법사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와 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며 거듭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고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또 얘기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의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인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 정의당의 제안대로 추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포함해 의장 중재안을 4월 국회 중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 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왔는데 박 의장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장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병석 의장은 지난주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틀째인 오늘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다시 열어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장. 이틀째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청문위원들의 자리는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 검증이 어렵다며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 내역과 외화 거래 내역,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당시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국회 검증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한번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출입 기록, 쌀직불 수령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주식거래 내역. 아니 이게 정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관련 자료 제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한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1,100건이나 되는 자료를 주면은 이걸 어떻게 순식간에 다 만들어냅니까?
좀 옥석을 좀 가리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50년 지월급을 내놔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법정 시한 마지막 날까지 파행이 거듭된 가운데 여야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은 한 후보자에게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최대한 자료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인준 절차에 커다란 장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편 다음 달 6일 예정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채택도 자료 제출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서로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밖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4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달 3일에 열고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달 4일에 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달 6일에 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별과 장애, 나이나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끝나는 대로 가장 먼저 챙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꼽았는데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실제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매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으로 무산됐던 차별금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주요 입법 과제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기본 정신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평등법 논의가 이렇게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당내에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상 남은 2주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당부터 의총을 열어 평등법을 당론으로 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사위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해 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도 법 제정의 시한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당 차원의 결의를 해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거센 만큼 실제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 보수 기독교계 단체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당내 이견도 있는데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인데 172석의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며 지지부진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물꼬를 트고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이매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이틀째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박병석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이 새로 제시한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합의문 내용을 벗어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문을 충실히 반영한 내용이라고 맞서며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홍혜진 기자. 네,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법사위 소위에서 일명 검수완박법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박병석 중재안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면서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하기 어려운 합의문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성격의 조문을 제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오히려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합의문대로 중재안을 만들고 있다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홍 기자, 홍 기자 말처럼 여야 합의가 지금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인 건가요? 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가 확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소위는 물론 전체 회의까지 열어서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은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문 파기를 강력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배후에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 이어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윤 당선인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맹비난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을 정말 포기한 것인가?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또 그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거수기가 되고 말아버린 것인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우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시를 받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이며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의 아바타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은 통합 정치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한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홍 기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는 비판에서 이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국민의힘은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특히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재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데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사항이 국민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하고 재협상을 해야 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론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권 원내대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법안 처리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전국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내일 공개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 등을 담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을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안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0일간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100일 로드맵이 내일 공개됩니다. 방역 대책과 감염병 대응 체계, 고위험군, 취약계층 보호, 백신 치료제 확보 등 4대 추진 방향과 확정된 세부 과제가 발표될 예정인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고요. 세부 과제와 그다음에 이제 D-30일, D-50일 이런 방식으로 검토가 되게 되는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칫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인데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인수위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K방역의 기조화에 이루어졌던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즉 감염병 국가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이르면 모레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계와 구체적인 손실 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상 방안에는 현금 지원과 금융, 세제 지원 등의 종합 대책이 담길 전망인데 인수위가 어느 정도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등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만찬을 신라호텔에서 열기로 한 데 대해 국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역대 최대 취임식 비용과는 별도로 고급 호텔과 의전 차량 수백 대를 빌리는 등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를 개방하더라도 영빈관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신라호텔에서 취임식 만찬을 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을 위한 쌀시장 격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7만 톤 중 14만 5천 톤을 매입한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쌀시장 격리 제도가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 개선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136억 원 규모의 추가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인수위가 정부에 요구한 496억 원 중 지난 6일 의결된 36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위한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경호처 이전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식 후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 마련될 새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이제 하나둘 확정이 되고 있네요. 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제 선거판도 커지고 있는데 이번 그 지방선거는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미니 총선, 미니 대선급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그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어디일까요? 네,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군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 보궐선거 지역구도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역 지역구 의원이 후보로 선출된 것은 총 5곳인데요. 국민의힘을 먼저 살펴보면 이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은혜 의원이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홍준표 의원 지역구 대구 수성을이 있습니다.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태흠 의원의 충남 보령 서천과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박완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선 이광재 의원을 강원지사에 전략 공천하면서 원주갑이 포함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 원주갑 이렇게 5곳이 현재 이제 확정됐다는 얘기네요. 이 5곳 외에도 앞으로 더 그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민주당 경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이 경선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 4곳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남은 10곳에 이 경선을 최종 마친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서울시장 경선을 펼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인천 계양구을이 경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당초 박주민 의원의 은평구갑도 보궐선거 후보로 꼽혔는데요. 법사위 소위원장인 박 의원이 오늘 검수완박 법사위 처리를 이유로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제외됐습니다.
전북지사 경선에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이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이, 제주지사 후보엔 제주시의 오형훈 의원이 경선에 나서면서 이 해당 지역구가 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면 이달 말까지 나온다면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5곳이 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최대 10곳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인데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단연 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성남 분당갑입니다. 이곳은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 의원이 민주당의 0.72%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둔 곳인데요. 네. 또 이재명 상임고문의 아킬레스건인 대장동도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곳이자 모두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때문에 여야 양쪽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차출설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선 이재명 상임 고문이 거론되는데요. 이 고문은 성남이 정치적 기반인데다 또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8월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등판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안 위원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알랩 본사가 판교에 있어 명분도 있고 또 이 고문이 나올 경우 대적할 후보로는 안 위원장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안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당권 등 이 원내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가 됩니다. 네, 지난 대선 후보들이 이 지역에서 지금 차출론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상임 고문 그 출마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현재 공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이재명 상임 고문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요. 이 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 나와 이 고문이 선거에 나올 계획이 없다. 이 대선에 나와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도 분당갑은 대선에서도 진 곳인 만큼 험지를 고르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대신 분당갑엔 김은혜 의원에 석패한 김병관 전 의원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고문에게는 박주민 의원 경선 포기로 서울시장 후보가 유력한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 을이 또 다른 공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김남국 의원도 이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그 입장을 밝혔죠. 지금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이 워딩 어떤 뜻입니까? 네, 오늘 안 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는데 이 앞에 우선은이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준석 대표도 오늘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저희는 의석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안 위원장 결단을 주문했습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상 본인 의지로 출마 의지를 밝힌다면 이 당내에서 돕고 싶은 많은 분들이 모여 돕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분당갑 출마 권유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만 안 위원장이 현재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까지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측면에서 유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출마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대신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당선인 특별 보좌역인 박민식 전 의원을 차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데요. 박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출마 결심 직후부터 캠프에서 활동했던 만큼 후보로 공천될 경우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오는 31일 확정되는데요. 다만 이 후보 등록은 5월 10일 또는 13일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 두 거물급 인사의 차출설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주 앞두고 한 언론사와 특별 대담을 가져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돌아본다는 기획인 만큼 정부 정책 공과를 비롯해서 민감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검수완박과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죠.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습니까?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내평 감사기식에 그거를 해서 그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상대당에 가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으니 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어쨌든 잘 했어야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이렇게 직격에 나선 문 대통령. 때때로 무소불위였던 검찰에게도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다른 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선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오늘 아침 윤 당선인 측에서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본질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아이러니하다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해왔기 때문이다. 배현진 대변인은 오늘 인수위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반박하면서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라고 했지만 그 이유를 문 대통령 자신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동훈 후보자도 자신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을 비판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결국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 이어진 문 대통령의 특별 대담. 가장 아이러니한 건 문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윤 당선인을 선택한 것도 국민이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국민의 집 대 왕의 집입니다. 다음 달 10일 새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도 용산시대를 열게 되죠. 과연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 대신에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대통령실 이름으로 피플스 하우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새로운 이름을 국민에 물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임시로 피플스 하우스를 거론했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이전 TF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새 집무실 이름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집, 국민관, 애민관 등 국민이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면서 윤 당선인이 피플스 하우스를 임시로 제안한 것도 아마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의 반응은 역시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개방 후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신라호텔에서 취임식 만찬을 연다고 합니다. 어불성설도 유분수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갑자기 바뀐 것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당선인께서 정량군처럼 국방부 청사 비워라, 외교부 장관 공간 비워라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 행태가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하면 용산 집무실은 피플스 하우스가 아니라 왕의 집이 될까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용산 집무실이 피플스 하우스, 국민의 집이 아니라 왕의 집이 될까 우려스럽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만찬 행사와 관저 변경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청와대를 개방해도 영빈관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국민 열세가 되는 호텔을 만찬장으로 사용하고 점령군처럼 공간을 비우라고 한다며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윤 당선인이 새 집무실을 피플스하우스로 제안한 것을 두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형이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한글을 두고 왜 굳이 영어를 쓰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당선인 측은 피플스하우스가 어디까지나 임시 용어일 뿐이라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해서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명칭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새 이름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치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까지 파행을 빚으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지낸 현근택 전 상근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의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오늘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현재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다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 민주당은 중재안대로 가야 한다는 그런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겠고요. 또 추가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지금 처리하겠다는 건지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중재안대로 가야 한다는 거는요. 중재안이 그냥 중재안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총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겁니다. 지난주 22일인데 불과 이제 주말 사이에 뭔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뭐 당선인이라든지 한동훈 후보자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이게 번복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다면 이게 공당인지 사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한 것을 하루아침에 헌신짝 뭐 버리듯이 이제 뒤집는 건데 그게 과연 옳겠습니까? 당연히 합의한 건 지켜져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아마 정의당도 이제 뭐 이 합의안 지켜져야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정의당 단독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의당과 힘을 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국회에서 할 일을 대통령한테 미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이제 합의대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이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과 사실은 주말 사이에 뭐 이틀 한 3, 4일 사이에 파기하는 거라서 국회에서 합의된 일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조금 이제 지금 옹색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합의 파기 뭐 국민 여론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뭐 수사 기소 분리 문제가 하루아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 20, 30년 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몰랐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공직자 선거 범죄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다 지금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들인데 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이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을 거의 뭐 헛수합의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뭐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삼권 분류에도 정말 위배되는 거라서 당초 합의대로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에 결국 다음 달 2, 3일로 미뤄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 청문회 보이콧을 놓고 새 정부를 흠집내려는 정략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흠집 내려는 전략이 아니고 흠집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지금 아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미비나 증인 참고인 채택으로 그에 대한 이견으로 미뤄지는 것인데요. 뭐 김현장에서 뭔 일을 했길래 20억이나 받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 지금 간담회 몇 번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외국계 기업에 선불로 3년치 월세 받아서 그걸로 집 사고 특혜 줬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부인이 뭐 그림을
대기업이 뭐 국가에 사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 됩니다. 떳떳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뭐 그냥 시간만 가면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뿐만 아니라 뭐 정호영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하라는 게 지금 아마 인수위 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의혹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열거하기도 힘들고요. 김민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어떻게 본인, 부인, 자식들이 다 수억이나 되는 그 장학금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다들 뭐 인사청문회 가서 해명하겠다 그러고 인사청문회는 자료 안 내면서 버티고 있어서 시간만 끌기, 시간 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은 흠집이 너무 많은 후보들이라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정드린 것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수완박과 청문회 등 여러 현안이 맞물리면서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 관련 전국 현안 관련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 원내대표직을 이제 내려놓으신 지가 이제 한 20일 정도 이제 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좀 재충전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그 사실 지난 1년 동안 특히 저기 야당 시절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엄청난 이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탈진해 있긴 했는데요. 이제 뭐 좀 그 신체적으로 그렇지만 컨텐츠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동안 계속해서 공부하고 뭔가 미래의 비전을 연구하고 할 시간들이 없어서 이제 그런 컨텐츠를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이제 퇴임 소회로 21대 국회 출범 1년 만에 원 구성을 정상적으로 합의 타결하고 또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임 당시 이제 그 대선 국면에서 고비마다 당 내용을 이제 봉합하고 또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이제 그 2주 뒤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출범 준비와 또 그리고 인수위 과정 어떻게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는 뭐 그동안 많은 인수위들이 자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무난하게 조용하게 잘 마무리를 했다고 보고요. 합리적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현안들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게 우리 소수당이다 보니까 여당이면서도 소수당이다 보니까 뭐 우선 당장 이번 그 4월 국회나 올 국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국회에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이 무작정 그냥 뭐 저희들 거라면 그럼 다 반대하겠다는 그런 아주 이게 발목 잡기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조금 난감하다. 그래서 뭐 정부 조직 같은 것도 당장 지금 손을 대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추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권이 저희들에게 없거든요. 그럼 민주당 정권에서 편성 못하겠다 나오고 있고 우리가 또 소수당이다 보니까 그걸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부득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에서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 있을만큼은 좀 이게 사안을 너무 정쟁적 사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 상황은 좀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첫 인사청문회부터 파행이 되고 다음 달 2, 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김부겸 총리보다 의혹이 10배는 더 많은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료 제출이 불성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악착같이 한덕수를 이 국회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가로막으려는 명확한 의지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료조치를 얘기하는데 부모님들이 40년 전에 2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 모친이요. 40년 전 28년 전에 돌아가신 부친 모친 부모님들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내놓으란답니다. 이게 이게 총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970년도에 이분이 사무관으로 임용되었는데요. 1970년 같으면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봉급 내역을 내놓으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청문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가족들이 공항에서 면세점 뭘 샀는지 20년 동안 내놓으랍니다. 아니 면세점에서 뭘 샀는지 20년 동안 왜 필요합니까? 이거 자기들이 요구한 자료가 보니까 1090건이라 그러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총리들 보니까 그 통계보다도 서너 배 더 많은 자료를 내놓으러 간답니다. 이게 무슨 청문회가 아니고 무작정 발목 잡기다, 넘어뜨리기다는 거죠. 정세균 총리를 한번 보시면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자료 제출 비율이 60.7%밖에 안 되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약 78%를 제출했거든요. 2014년, 2015년도에 정세균 총리 경우는요, 후보 시절에 총 교부액보다 카드 기부액이 더 많다. 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다. 그런데 결국 세금 납부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다수당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뿐이니까 이 장관 후보자들도 많습니다. 박영선 장관, 이인영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 수두룩합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대 이명박, 박근혜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이 3대 정부에서 처리했던 인사청문회 그때보다도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이 더 많았다. 34건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신들이야말로 무자격자 막 내놓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막 밀어붙여서 자료 제출 안 하고 해놔놓고 내로남불도 정말 지나치다. 아니 40년 전, 3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부동산 거래 내역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국민들에게서 정말 지탄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 1기 그 내각 그 후보자들도 자녀 특혜 또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민주당은 그 말씀하셨던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외에도 정호영, 한동훈 후보는 반드시 그 낙마를 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렇게 그 집중 타겟이 된 그 새 후보자 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청문위원이 돼서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쪽 대변인도 아니고 저는 여당 소속이 지금 이제 여당이 될 당의 소속이지만 그건 국회의원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적 시각에서 이 부분이 적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각 상임위마다 그 해당 청문회 과정 거칠 텐데요. 청문회 과정 거치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 처음 출범할 때요. 이게 언론 제목입니다. 보십시오. 2017년도 7월 달에 나온 언론 기사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내각 후보자 18명 중에 무려 13명이 5대 비리 원칙에 해당된다. 이런 기사 제목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국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흠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하자인 것이냐. 그건 국민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각 후보자들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적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 저는 웃기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 하자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과 친하다. 친하면 장관하면 안 됩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 박범계 그 사람이 후보자 시절에 장관 추천됐을 때 형사 피고인입니다. 지금도 재판 받고 있습니다. 폭력죄로 해가지고요.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 말이 됩니까? 그뿐입니까? 조국 장관 그런 사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그냥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장관 다 시켜놔놓고 지금 아무 하자도 없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해왔던 그냥 검사 뿌리의 사람을 대통령 당선인과 친하다는 사이를 반대하겠다. 무조건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양심이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청문 전국에서 뜨거운 감자 바로 검수완박 법안인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또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다시 재논의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법조계에 몸을 담으셨던 만큼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공수처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저는 공수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게 지금 검수완박 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 이것을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 5년 내내 자기들이 검찰 개혁한다고 해놓은 결과 국민들이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만 더 커져 있고 그야말로 검찰 경찰을 정권의 그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사냥개처럼 만들었다는 평가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실패한 개혁이었던 거죠.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검찰 장악이 목적이었죠. 그것을 5년 내내 지금 그 검수완박법 처리 안 하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지고 나니까 이거 한다 하는 거죠. 속이 빤히 보이잖아요. 내 비리 더 이상 수사하지 마라. 내가 저질렀는 게 워낙 많으니까 내 뒤가 캥긴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빼앗아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 의도가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해왔던 것이고 다만 우리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든 이게 여당이 된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어쨌든 야당의 뜻을 조금씩 존중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민하에서 나름대로 잠정 그 합의안에 대해서 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국민들은 그런 형태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의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민심을 따라야지 우리가 어떻게 정당이 당리당략을 따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그 민주당이 이제 중재안 재협상에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제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이제 심사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단독으로라도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하겠다, 강행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 대응할 해법이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것을 뭐 저희들이 일본 잠정 합의를 했는지 아닌지 하고 상관없이 무작정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다 세웠죠. 그래서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민주당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사보임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거기에 동조했고요. 불법 사보임을 동조한 거죠. 국회의장께서요. 그 말이 안 되는 조치를 박병석 의장이 허가해 준 겁니다. 저는 그것이 명확하게 불법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항의도 했고요. 그러더니 탈당까지 시켰습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인가요? 세상에 꼼수 중에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것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말로 뭐 이렇게 뭐 여야 합의를 깼느니 어떠니 하지만 그거는 핑계고요. 민주당은 자신들이 뒤가 캥기기 때문에 악착같이 통과시킬 것이다. 회기 쪼개기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짓을 마구잡이로 해낼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 의원께서는 지난 주말에 그 윤 당선인의 첫 울산 방문에 동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차기 뭐 당권 도전을 한다던가 또 앞으로 많은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요. 정치인 김기현의 다음 목표는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의정 활동 계획 어떤 게 있으실지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너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뭐 전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 소수당이긴 하지만 여당이 된 입장에서 책임 있게 의정을 끌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오랜 동안 그 의정 활동 경험을 했던 저희 그런 노하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계속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서 당 내에서 제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국민들의 뜻과 우리 당원들의 뜻을 제가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예,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비록 소수당이긴 하지만 정말 국민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렇게 할 책임이 저에게는 저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민심과 함께 달려나가도록 할 테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질책과 함께 사랑도 베풀어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조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원내대표 전에 저희 뉴스연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보다 톤이 한 톤
높아지셨네요? 높아진 게 아니고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 좀 있고 목이 쉬다 보니까 이 소리 좀 높여야 소리가 나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도 왕성한 활동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고요.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전국에 대한 입장과 또 해법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올 봄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오늘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주춤하면서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